시청자 여러분, 바른미래당 유승민, 안철수 두 사람을 중심으로 한 개혁신당설이 본격화 되면서 꽃가마 논쟁이 벌어지는 등 불협화음이 벌써부터 들리고 있습니다. 총선을 앞둔 야권 내 군소정당의 생존을 위한 자력갱생 움직임과 통합 논의 등을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님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지금 바른미래당 내에서 네. 비당권파들이 그동안 손학규 대표 퇴진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는데 사실 이것이 무산이 된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유승민 또 안철수계 등 비당권파에서 혁신과 변화를 위한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 이런 것을 결성을 했죠. 그래서 유승민 의원을 이제 대표로 선출을 했는데 안철수, 유승민 잘 될 것 같습니까? 전에도 이렇게 결정을 해서 바른미래당을 만들었는데 바른미래당은 어떻게 보면은 좀 실패한 정당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시즌 2가 되나요? 어떻게 됩니까? 유승민 의원은 안철수 전 대표를 어떻게 해서든지 구애를 해서 끌어와서 손 합쳐서 다시 변화와 혁신이라는 비상행동을 하고 싶어 하겠죠. 하지만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와도 좀 이 혼돈의 와중에 뭘 할까? 그게 좀 확실하지 않으면 사실 어정쩡해요. 어정쩡한 시기에 좀 계속 좀 저울질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손학규 대표가 사실은 방을 얼른 좀 빼줬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방 빼줄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 손학규 대표도 여기서 방을 빼주면 갈 데가 없거든요. 갈 데가 없어요. 곧 겨울은 다가오는데 갈 때라기보다는 지금 연령이나 여러 가지로 봐서는 이제는 후학들한테 물려줘야죠. 그래서 그런 모습이 보기 좋은데 지금 벌써 한 70대 중반 되셨는데 연세가 중요한 게 아니고 좀 참신한 이런 거를 당을 끌고 가야 되는데 그것도 못 보여주고 또 방 뺄 생각은 전혀 없고 그러니까 다른 의원들도 바른미래당 지지율은 자꾸 이게 정치하고 오히려 하락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돌발적인 무슨 상황이 생기지 않는 한 이대로 간다면은 바른미래당은 다음 총선에서 거의 전멸하지 않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새로운 봐야죠. 깃발을 내지 않고 지금 이대로 가면은 바른미래당은 지금 존재 가치가 좀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유승민 의원이나 안철수계가 지금 바른미래당의 정체성도 없고 당초 본인들이 내걸었던 깃발 보수가 아니고 진짜 개혁신당 중도 개혁신당의 그러한 깃발을 다시 들고 나가지 않으면 말씀하신 대로 전멸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뭔가 생존 방안을 모색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실천에 옮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거기에 한 축을 이루는 안철수 전 의원은 지난 6.13 지난해 지방선거 패배 이후 당대표 공동대표에서 물러나서 독일에 가서 유학을 하고 그 지역에서도 4차 산업혁명 뭐 이런 분야를 열심히 연구를 한 것 같아요. 마라톤 책도 쓰고 저기 갖다 놓았는데 내가 지금 안 가, 책상 위에 있습니다. 여기 갖다 놓는다 이러고 깜빡 잊었습니다. 잠깐요. 갖다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 마라톤 책이 바로 안철수 내가 달리기를 하며 배운 것들 이런 책입니다. 안철수 그 책을 낸 출판사에서 유력 유튜버라고 저한테 이렇게 보내주셨대요. 어쨌든 안철수 전 의원은 독일 유학을 마치고 대개 10월, 11월쯤 복귀를 해서 내년 총선에 대비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들을 했는데 스탠포드 미국의 대학으로 더 공부를 하겠다고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안철수 대표 그러한 어떤 보관이랄까 이런 것들이 뭔지 총선을 포기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더 다른 구상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좀 시청자나 저나
우리 윤 대표님이나 좀 궁금한 사항 아닙니까? 저는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총선 전에는 오지 않겠느냐 싶어요. 네, 이번 총선이 예측 불허잖아요. 네. 아직 뭐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보다 지지율은 훨씬 높습니다만은 국민들이 민심이 지금 문재인한테 이반되고 있잖아요. 지지율이 32.4%까지 밀리는데 상당히 요동을 치면은 안철수 대표가 그 숟가락을 내놔야죠. 지난 2016년 총선에서 손학규 전 대표가 강진에서 안 나왔어요. 그렇죠. 네, 너무 오랫동안 끝까지 저울질을 너무 많이 하다가 맞아요. 그냥 저울이 녹이 쓸어버렸어요. 만덕산에서 아주 그냥 너무 그렇죠. 오래 쉬어버렸어요. 그다음에 총선에서 민주당이 그때 나왔거든요. 네. 그건 늦어버렸어요. 네, 총선에서 일정한 공을 세웠어야지 지분을 주장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안철수 대표가 총선 전에는 반드시 와서 자기 계파 의원들을 좀 챙기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지 다음 대선에 기회는 있다. 하지만 안철수 대표의 고민이 몇 가지가 있는데 지금 DJ 길을 따라가고 있거든요. 예, 그렇죠. DJ가 대통령 왜 3수에서 떨어져서 4수에서 됐잖아요. 3수에서 처음에는 박정희 대통령한테 떨어지고 그 다음에는 노태우한테 떨어지고 세 번째는 김영삼 후보한테 떨어지고 나서 그때 눈물 흘리면서 영국 유학 갔잖아요. 가서도 책도 썼거든요. 그때도 이 정치 얘기 안 쓰고 감성적인 자기 이 살아오는 거 이런 거 글로 썼던 기억이 나요. 그런 게 똑같아. 에세이 발간하는 모습. 지금 안철수도 그 모습이 똑같잖아요. 그렇죠. DJ 행보하고 유사한데 DJ는 그래도 무기가 정치 세력이 있었어요. 확고한 지지 세력이 있었죠. 동교동계가 끈끈한 동교동계가 밑받침이 딱 돼 있었어요. 또 두 번째는 지역 기반이 또 확실했습니다. 호남에서 절대적인 DJ가 있었어요. 또 세 번째는 명분이 있었잖아요. 그때 DJ가 사수할 때는 호남, 충청도도 한번 공평한 대접 좀 받아봅시다. 그러니까 JP도 끌어들였잖아요. JP도 맞는 말이에요 하고서 DJ하고 손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사수에 성공한 거예요. 근데 안철수는 이 세 개가 다 없어요. 다 없어. 단 하나, 명분 하나는 잘하면 찾을 수가 있죠. 지금 광장 정치, 극과 극으로 대립하잖아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은 나라를 지금 경제 안보부터 다 망치고 있고 자유한국당은 탄핵을 받아갖고도 자식 반성 변화를 잘 안 하고 있고 그러니 중도의 길을 표방한 저 안철수를 밀어주십시오 이런 명분이 있는데 현실적인 그 세력 이게 좀 너무 약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안철수의 고민이 있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지난 대선에도 출마를 했고 또 대선 이후 정치 과정에서도 안철수는 국민들한테 감동을 주는 그러한 것을 이미지랄까 그런 것을 각인시키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게 조금 어떻게 보면 쫓기다시피 어쩔 수 없이 해외 유학에 지금 나섰는데 그래서 그런지 박지원 또 의원 정치 구단을 스스로 자칭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마 총선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까에 대한 회의감을 안철수 의원이 갖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총선은 좀 건너뛰고 바로 은둔과 공부를 하면서 대선을 겨냥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다만 이번에 총선에 패싱을 하면은 안철수는 없다. 그렇죠. 또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바른미래당의 하태경 의원도 총선을 포기할 경우 사실상 조직은 완전히 와해되고 해외에서 객사할 수도 있다. 좀 더 세게 이 얘기를 했습니다. 참 정치 잔인해요. 객사라는 표현을 쓰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혜훈 의원이 뭐 방송 그 라디오 인터뷰인가요? 거기에서 안철수 의원은 아마 꽃가마를 보내드려야 그걸 타고 오실 분 아니냐. 그래서 이제 꽃가마 논쟁을 벌였어요. 그러니까 좀 편한 길을 택하려고 하고 늘 각광만 받으려 한다는 좀 우회적인 비난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혜원 의원은 뭐 유승민 대표 의원의 아주 최측근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승민
의원의 시각을 좀 대변한 거라 예. 예, 안철수가 왜 빨리 와서 우리랑 손잡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이혜원 의원이 꽃가마 태워지면 안 온다. 뭐 이런 비난을 했는데 또 안철수 전 대표가 지난번에 서울시장 지방선거에서 떨어질 줄 알고 나갔거든요. 예. 그거 보면은 꼭 꽃가마만 했다고는 볼 수 없지요. 그래서 그쪽 네. 김도식 전 비서실장입니다만은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선 A가 아니고 그렇죠. 두 번째는 안철수 의원은 네. 어떻게 보면 정치 입문이 험로를 걸어왔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꽃길, 네. 꽃가마 얘기를 한다는 것은 네. 안철수 의원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반박을 했더라고요. 네, 그런 점이 있죠. 근데 저는 그 총선에는 과거에 93년도 정치복귀한 김대중 대통령도 그때 당 창설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자기 표를 그때 무슨 당인지는 잊어버렸어요. 국민의힘. 평민당인가요? 국민의힘으로 이제 국민인가 평민당 뭐 하여튼 당에서 국민의힘. 자기 바닥을 다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절대적으로 총선에 안 오면은 기회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올 거로 봅니다. 글쎄 뭐 유승민 의원은 안철수 의원한테 뭐 직접 전화했는지는 모르지만 오늘 인터뷰 어디 언론에 한 거 보면은 뜻을 전했고 고민해 보겠다 이렇게 여지를 둔 것으로 얘기를 한 것으로 봐서는 안철수 의원이 직접 총선에 본인이 뭐 출마하지는 않더라도 어쨌든 총선을 완전히 패싱하지는 않고 자기 세력들이 당선되도록 그렇죠.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렇죠. 예. 자기 개파 의원들이 지금 다 비례대표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총선에서는 잘못하면 전멸할 수도 있어요. 그럼요. 전멸할 수도 있고. 지금 권은희 의원 빼고는 다 비례대표니까 그분들은 지역 기반이고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네. 그분들도 그냥 숟가락만 들고 있는데 어디 밥을 뻗어 밥그릇이 없어요. 어디 지역이 없어요. 그리고 호남도 지난 2016년 총선에서 국민의당이 호남을 석권했는데 지금 호남성을 다 뺏겨버렸잖아요. 지금 문재인이라는 대통령이 제일 공들이는 게 호남이잖아요. 지금도 문재인 지지도가 전국적으로 형편없는데 호남은 아직도 굳건하거든요. 굳건하죠. 60%, 뭐 그러니까, 최저 이렇게 나오니까. 이 안철수가 복귀하더라도 이 호남 탄환이 이렇게 쉽겠느냐 이런 또 고민이 또 있겠죠. 그러니까 바른미래당을 만들 때 호남에 뭐 주승용 의원이라든가 박주선, 김동철 의원 등 그 지역 의원들이 따라는 갔어요. 근데 그분들은 보수 쪽으로 우리는 아니다. 그렇죠. 우리는 진보 쪽이다 해서 사실상 유승민 계가 아니고 그냥 호남계로 따로 있습니다. 그렇죠. 호남 쪽 지역 가지신 분이 보수라고 하면은 그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분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유승민, 안철수 신당이 생기면은 손학규 대표랑 함께 대한정치연대와 연합해서 뭐 총선 전에 경우에 따라서는 원내 교섭단체 20석이면 되니까 이렇게 만들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유승민 의원의 입장에서는 혼자 이렇게 당을 만들 경우 시너지가 나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그냥 와서 도와주는 것도고 직접 안철수 의원이 전면에 나서서 둘이 손잡고 다니는 것도고는 전혀 다르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주라도 쫓아가고 싶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저 안철수 대표는 복귀하면 대권 후보로 사람들이 인식을 하는데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는 대권 후보로 사람 생각을 잘 안 해요. 지난번에 대권 출마했는데 내년 총선에서 유승민 될까? 이 정도로만 하는데 저 대구가 본인은 대구하고 서울 중에서 대구가 어렵다고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대구도 어렵고 서울도 어렵다고 봐요. 어디 뭐 확실하게 뭘 보여주지 않으면 차라리 자유한국당에 들어가는 게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유승민 의원이 중도개혁신당 여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자신감을 표명을 하고 있어요. 뭐 인터뷰라든가 여러 내용을 보면은 안철수 의원과 손만 잡으면은 지금 무당파가 거의 어느 조사에서는 30%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얼마든지 말하는 정치적 뿌리를 내릴 수도 있다는 자신감도 있는 반면에 또 한국당하고도 조건만 맞으면 언제든지 통합 논의를 시작하겠다. 어떻게 보면은 뭐 양면 전략이랄까, 뭐 우리가 속된 말로는 또 양다리 전략이라고도 합니다만은
일타쌍피 예. 뭐 이런 것을 노리는 그런 속셈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몸값을 뭐 최대한 높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근데 뭐 당대당 통합이나 이런 것보다도 한국당에 그냥 어떻게 보면 들어가는 거죠. 예, 예. 근데 내년 총선을 생각한다면 뭐 한국당 가는 게 유리하다고도 볼 수 있고 본인도 그 생각이 많지 않겠습니까? 예. 아무래도 그게 더 예. 유리하죠. 어디 명분도 있고요. 예. 명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예. 근데 본인이 또 조건을 몇 개 걸었더라고요. 뭐 3대 조건을 걸었어요. 예. 탄핵에 대해서 돌아올 수 없는 강인이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보수가 자유만 주장하지 말고 공정, 신뢰, 평등 뭐 이런 것도 개념에 넣어야 된다. 또 세 번째로는 불파 분립, 혁신하지 않으면 설 수 없다는 걸 서로 인정해라. 다 옳은 말이죠.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가고 싶은 마음이 제가 보니까 굴뚝 간 것 같은 거 아닌가 싶습니다. 글쎄 그 세 가지 조건을 제시를 했는데 황교안 대표나 한국당에서 그걸 거부할 만한 아무런 뭐 이유는 없잖아요. 다 좋은 말 아닙니까? 아, 그렇죠. 어차피 뭐 탄핵은 이루어졌는데 그걸 뭐 인정 안 하고 뭐 말 것도 없는 것이고. 그렇죠. 정이라든가 공정적으로 프레임을 넓히자. 그거 좋은 얘기고. 근데 다만 세 번째 불파 분립인가요? 네, 불파 분립. 네. 그러니까 현재 기득권을 버려라 그런 얘기죠. 그렇죠. 기존 체제를 말고 그렇죠. 보수를 재건 다시 만들자. 그렇죠. 이 얘기는 우리의 지분을 그렇지 인정해줘라. 확실히 인정해 달라. 그렇죠. 그것도 그 얘기거든요. 그게 이제 늘 고민입니다. 그게 황교안 대표한테 하는 얘기죠. 황교안 대표가 사실 선언을 해줘야죠. 예, 그래야 나는 합니다. 이 기득권 하나도 주장 안 하겠다. 예? 공천부터 모든 권한을 다 포기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야죠. 그래야지 사실은 보수 대통합이 되고 통합만 돼도 안 되죠. 재건이 돼야죠. 재건하려면은 모든 생각을 바꾸고 혁신을 해야죠. 그런 면에서는 황교안 대표한테 하는 얘기고 사실은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보수 자유 우파들도 어쨌든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또 승리를 해야 차기 대선에서 정권을 되찾아오던 그렇죠. 무슨 수가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어쨌든 야당이 분열되기보다는 통합을 하라는 것이 보수 쪽, 자유우파 쪽의 그런 여론이고, 그렇죠. 그게 또 명분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뭐 문재인 지지도가 30%로 떨어져도 자유한국당 지지도가 올라가지는 또 않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보다도 많이 떨어져요. 그건 이유가 뭐겠습니까? 대폭적인 인적 쇄신이 쇄신이 없고 왜 너희들은 그 나물에 구밥이냐. 한국당 너희들도 메뉴판 좀 한번 내놔봐. 맨날 밥맛 없다고만 하지 말고 너희들도 메뉴판 좀 한번 내놔봐. 이게 국민들의 욕구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을 빨리 줘야죠. 저는 황교안 대표가 유승민 대표하고도 빨리 논의를 해서 뭔가 구체적인 결실이 있길 바랍니다. 황교안 대표의 그런 대결단이 필요합니다. 그건 뭐 황교안 대표뿐만 아니라 한국당 내에 있는 의원들도 기득권을 내려놔야 합니다. 그렇죠. 자기가 갖는 것은 다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뭐 쇄신한다, 뭐 어찌 재건한다 이렇게 해봤자 아무런 국민들한테 감동도 못 주고 또 통합의 어떤 길이 없지 않습니까? 룸이 없는데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과거에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자기 것도 많이 던지고 그랬거든요. 방을 좀 빼줘야죠. 방도 빼고 던지고 포기하고 뭐 이런 게 많았는데 요즘 정치인들은 조금 더 손해보려고 안 합니다. 그게 저는 정치가 좀 막힌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인가 아닌가 싶어요. 특히 이제 대통령부터 그렇죠. 법적으로만 괜찮으면 다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죠, 율법주의. 법만 괜찮으면은 다 괜찮다 하는데 정치하고 법하고는 법 외에 법도 지켜야 되지만 그거 한 차원 높은 정치를 갖고 상대방을 포용하고 상호 관용 그리고 제도적인 자제 할 수 있는 거지만은 제도는 할 수 있지만은 그걸 자제함으로써 상대방에 대한 문을 열어주는 거 이런 게 좀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정치연대 민평당에서 이렇게 떨어져 나왔습니다. 한 10여 명이. 그래가지고 새로운 호남의 정치 세력으로 이렇게 부상하려고 했는데 날고 뛴다는 박지원 의원이 있어도 지지부진한 양상이에요. 그래가지고 활로를 지금 찾지 못하고 있어서 빨리
바른미래당이 깨져라 그런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다고 무슨 뾰족한 뭐 돌파구가 있을까요? 국민들이 글쎄 뭔가 좀 보여주지를 못했잖아요. 뭐 이유를 뭐 캐치프레이즈를 뭘 걸지를 못했잖아요. 그냥 내년 총선에만 좀 급급하다는 이런 인상을 좀 주지 않나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배지는 달아야겠다. 배지는 달아야겠다. 근데 지금 민평당은 워낙 지지율이 2, 3%니까 이건 안 되겠고 그러니까 그렇죠. 뭔가 새로운 길을 찾아보겠다고 하는데 그게 뭐 새로운 어떤 모습이라든가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그게 없잖아요. 그게 없으니까 뭐 길이 좀 없는 거 아니냐. 그렇다고 민주당 들어갈 생각도 좀 많이는 할 거예요. 근데 또 민주당도 기득권이 또 있잖아요. 그건 이미 아웃된 거죠. 예, 아웃된 민주당에서. 거고 하는데 이래저래 좀 고민이 많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는 정치가 의원 자리 하나 차지하기 위한 그런 그 이합 집산보다도 뭔가 명분을 좀 건 그런 좀 모습을 좀 보여줄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어쨌든 덜 언론에서 미디어에서 각광을 받는 박지원 의원을 21대에서는 좀 보기 어렵지 않겠냐 하는 그런 전망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총선이 6개월여 앞으로 이렇게 다가오면서 정치권의 움직임이 서서히 부산해져가는 양상입니다. 따지고 보면 조국 사태도 궁극적으로 민주당, 한국당의 총선 전략과 맞물려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실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를 결정하는 것은 정치권의 정치공학적 계산이 아니라 바로 주권자인 우리 국민의 마음, 민심에 달려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